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서희쌤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2023년 1회 핵심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와 필기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교착상태, 서브네팅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기시험에는 새롭게 출제된 이론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격률을 보시면 이번 1회 시험은 30%였고요. 2022년 평균 합격률은 32%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가 넘지 않는 높지 않은 합격률인 만큼 합격을 위해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이론 내용은 반드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 홈페이지에서 가다반 서비스와 채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응시하신 분들의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가다반을 작성하여 이 가다반으로 채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안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부분 점수 등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총 20문제가 출제되고 문항당 5점으로 기본적으로 채점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필기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운영체제 운용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체제 운영기법을 먼저 볼게요. 1세대 시스템은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일정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 계산, 연말 결산 등 하나의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세대부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CPU를 사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스케줄링 기법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사용 시간을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할당하여 각 사용자가 각각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은 다중 프로세싱은 하나의 시스템에 두 개의 CPU를 두어서 하나의 CPU에는 프로그램 1을, 다른 CPU에는 프로그램 2를 실행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실시간 시스템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작업을 처리하게 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다중모드 시스템으로 1세대와 2세대를 혼합한 시스템으로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4세대엔 하나의 작업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교환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하나의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은 니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 CPU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리을,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1번은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방식이면 4번은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번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인 일괄 처리 시스템. 3번은 작업 시간량, 타임 슬라이스로 나누어서 그 시간량 동안만 번갈아 가면서 CPU를 할당하는 시분할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고요.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문제가 4개이고 보기가 4개인 문제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만약 보기가 4개 이상 8개 정도였다면 부분 점수가 0, 2, 3, 4, 5로 배점이 되는데 보기의 개수와 문제의 개수가 동일하다면 부분 점수가 없이 채점되었습니다. 다음은 ER 모델 문제입니다. 제시된 ER 모델 다이어그램에서 객체와 관계를 찾아서 작성하는 문제였고요. 기호를 알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객체는 사각형, 관계는 마름모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고객, 책, 출판사가 객체고요. 마름모, 구매, 공급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타원형입니다.
다음은 용어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주소 변환 기술로 세 글자 영문 약어로 작성하라라는 지문이었는데요. 정답은 NAT입니다. 회사의 네트워크는 각자 IP 주소를 다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외부로 나가는 네트워크는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한정된 공인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사설 IP 주소를 하나의 공인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기술이 NAT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회복 관련 문제인데 데이터베이스 제어어인 DCL 관련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수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결과를 저장하는 연산은 커밋 연산이고요. 만약 트랜잭션이 실패했을 때는 비정상적일 때는 실행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복귀하는 연산인 롤백 연산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C언어 문제입니다. 100에서 1까지 합계를 구하는 C언어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강의를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C언어로 구현된 100에서 1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재귀함수 프로그램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sum and to 1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변수 result에 값을 저장하는데요. 저장하는 값은 sum and to 1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저장하죠. sum and to 1 함수를 먼저 호출하겠습니다. sum and to 1, 100을 호출하면 전달하는 값이 100이고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n에 100이 저장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if문이죠. n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가 조건식입니다. 현재 n은 100이니까 거짓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else문을 실행하면 return문입니다. 반환하는 값은 n 플러스 빈칸인데요. 현재 n은 100이고요. 더하기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이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지문에서 100에서 1까지의 합계를 구한다는 의미는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97 더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덧셈한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다시 반환값을 보면 현재 100은 더했죠? 그럼 이어서 더해야 할 값은 99입니다. 99를 더하는 방법은 함수 sum and to 1을 호출하고 99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함수를 계속 호출해 볼게요. sum and to 1 함수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99가 저장이 되고요. if문을 실행하면 조건의 거짓이죠. 그럼 else문을 실행할 거고 그리고 반환하는 값은 현재 n값 99 더하기 그럼 현재 99도 더해졌어요. 그럼 다음 더해야 할 값은 98이죠. 따라서 sum and to 1 98을 호출합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면 sum and to 1 98을 호출하고요. 매개 변수 n에 98이 저장되는 거죠. 그럼 함수를 실행하면 if문 n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에는 거짓이죠.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하면 현재 n값 98과 다음 97의 값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sum and to 1에 97을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호출하면 결국 이 빈칸에는 함수 sum and to 1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재귀함수 구조인데 이렇게 전달하는 값은요. 현재 n값에서 1을 뺀 값입니다. 100에서 1을 뺀 값은 99, 99에서 1을 뺀 값은 98, 98에서 1을 뺀 값은 97이죠. 이렇게 계속 재귀함수를 실행하면 결국 3을 덧셈하면 2를 덧셈하기 위해 함수 sum and to 1에 2를 호출하고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해서 2를 덧셈하면 1을 덧셈하기 위해 sum and to 1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고요. 실행하면 매개 변수 n의 값이 1일 때는 if문의 조건시 1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면서 1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출한 곳으로 1을 반환하면요. 이 값이 1이 되죠. 그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면 2 더하기 1이 반환되는 겁니다.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이 덧셈이 된 거고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97 더하기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result에 저장하고 result의 값을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따라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정답은 함수 sumNto1을 호출하고 전달하는 값은 n-1 값인 거죠. 지문에서 100에서 1까지의 합계를 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귀함수 구조라는 것을 눈치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퀵 정렬 알고리즘을 C 언어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 코드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코드가 꽤 길게 출제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강의를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퀵 정렬 알고리즘은 기준점, 피벗을 설정한 다음 좌우를 비교합니다. 보면 정렬하고자 하는 배열의 가장 왼쪽 인덱스는 0이고요. 가장 오른쪽 인덱스는 9입니다. 이때 그 중간을 피봇 기준점으로 정하면 되는데 피봇을 계산하는 방법은 왼쪽 0 더하기 오른쪽 9를 2로 나눈 값을 계산하는 거죠. 4.5입니다. 이때 소수점을 제거해서 인덱스 4가 피봇이 됩니다. 그럼 이 피봇을 기준으로 좌측은 작은 값, 오른쪽은 큰 값으로 정렬하는 오름차순 정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레프트의 위치가 라이트의 위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정렬을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왼쪽 레프트는 피벗 값보다 크거나 같은 자료가 있으면 멈춰줍니다. 인덱스 0에서 시작해서 5는 9보다 작죠?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8은 9보다 작죠? 그럼 넘어갑니다. 3도 9보다 작죠? 그럼 넘어가고요. 12는 9보다 크죠? 그럼 이제 멈춰주는 거죠. 인덱스 3에서 멈췄네요. 그 다음은 라이트를 봅니다. 라이트는 피벗 값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가 있으면 멈추는 거죠. 19는 9보다 크죠? 그럼 이동하고요. 1은 9보다 작죠? 따라서 멈출게요. 인덱스 8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사전 조건에 맞게 레프트의 위치가 라이트 위치보다 작다면 즉 인덱스 3이 인덱스 8보다 작죠? 그럼 두 위치 값을 교환합니다. 오른쪽에는 1이 있었고 왼쪽에는 12가 있었는데 교환하면 왼쪽에 1이 오른쪽에 12가 저장되는 거죠. 이 피봇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작은 값을 오른쪽에는 큰 값으로 정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레프트의 위치를 플러스 1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요. 라이트의 위치는 마이너스 1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과정을 반복하면 레프트는 현재 9죠. 피봇 값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멈추고요. 라이트를 보면 21은 9보다 크니까 넘어가고 15도 9보다 크니까 넘어갑니다. 25도 9보다 크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9가 되면 피봇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멈추는 거죠. 멈춘 다음에는 레프트 위치와 라이트 위치를 비교하죠. 같으니까 레프트와 라이트를 교환하는데 9와 9를 교환하는 거니까 그대로겠죠. 그럼 그 다음 레프트의 위치는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라이트의 위치는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레프트와 라이트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즉 사전 조건이었던 레프트의 위치가 인덱스 5죠. 라이트의 위치 인덱스 3이죠. 작거나 같아야만 정렬을 실행하는데 현재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정렬을 종료하게 됩니다. 즉 레프트의 위치가 라이트의 위치보다 큰 경우에는 첫 번째 패스를 완료하는 거죠. 그 다음은 레프트 위치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왼쪽 리스트, 오른쪽 리스트를 분할해서 다시 퀵 정렬을 해줍니다. 즉 이 왼쪽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위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정렬하고 이 오른쪽 리스트도 한 번 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리스트가 분할되어 있지만 인덱스는 이어져 있습니다. 즉 왼쪽 리스트는 0에서 4까지 재정렬하는 거고요. 오른쪽 리스트는 5에서 9까지 재정렬하는 거죠. 실제 코드에서 이런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니 이를 생각하면서 왼쪽 인덱스 0부터 4까지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시작하면 피봇 값부터 구해야 됩니다. 피봇 값을 구하는 방법은 왼쪽 인덱스 더하기 오른쪽 인덱스 나누기 2입니다. 그럼 2죠. 따라서 인덱스 2가 피봇이 되고요. 그리고 정렬합니다. 일단 레프트가 피봇보다 크면 멈추고요. 그럼 다음 라이트가 피봇 값보다 작으면 멈추는데 9는 크죠. 그래서 한 칸 이동하면 1입니다.
작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멈춰줍니다. 이렇게 피복값과 비교해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정한 다음에는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은가요를 확인하죠. 현재 작으니까 교환하게 됩니다. 교환하면 1을 왼쪽으로, 5를 오른쪽으로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는 레프트를 한 칸 오른쪽으로, 라이트를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아직도 작거나 같으니까 피복과 값을 비교하는 거죠. 8은 3보다 크죠. 따라서 레프트를 멈춰주고 그 다음 라이트는 피복 값과 같죠. 그럼 멈춰줍니다. 멈춘 다음에는 여전히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값을 교환하면 3을 왼쪽으로, 8을 오른쪽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피복값은 3으로 고정, 저장해 놓은 값이기 때문에 피복값 3이 이 위치가 되고 레프트를 한 칸 오른쪽으로, 라이트를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레프트와 라이트가 엇갈렸어요. 즉, 레프트의 위치가 라이트의 위치보다 커졌습니다. 따라서 패스를 종료하고 이 레프트 위치를 기준으로 두 리스트를 또 분할하게 됩니다. 그럼 이 왼쪽 리스트부터 한 번 더 재정렬하는 거죠. 피복 값을 구하면 레프트 값 더하기 라이트 값 나누기 2는 0.5죠. 그럼 소수점을 버림하면 인덱스 0이 피복 값이 되고요. 그리고 피봇이랑 레프트랑 비교했을 때 똑같으니까 멈추고 라이트랑 비교하면 라이트가 더 크니까 한 칸 이동합니다. 그럼 피복 값과 같아지죠. 따라서 멈춥니다.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를 교환하죠. 교환하면 그대로겠죠. 그럼 레프트는 오른쪽으로, 라이트는 왼쪽으로 이동하면 레프트와 라이트가 엇갈리게 되면서 정렬을 종료하고요. 그리고 이 레프트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왼쪽 1개, 오른쪽 1개 리스트만 남죠. 따라서 정렬이 완료된 겁니다. 결국 인덱스 0에서 1까지 정렬을 완료한 거예요. 그럼 남은 배열, 인덱스 2부터 4까지 정렬해야 합니다. 인덱스 2에서 4를 정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피복 값을 먼저 구하면 왼쪽 2 더하기 라이트, 오른쪽 나누기 2를 하면 3이죠. 따라서 인덱스 3이 피복 값이 되고요. 그리고 레프트와 피복 값을 먼저 비교하면 레프트 값이 더 크죠. 따라서 레프트를 멈춰주고 그럼 라이트 값을 비교하죠. 라이트 값은 피복 값보다 크죠. 그럼 한 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피복 값과 같아지면 라이트도 멈춰주는 거죠.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 값을 비교해서 레프트 값이 라이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값을 이제 교환하죠. 교환하고 난 다음에는 레프트 값을 오른쪽으로 한 칸, 라이트 값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엇갈리죠. 레프트가 라이트 위치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정렬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레프트 값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분할하면 인덱스 2의 값이 정렬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럼 인덱스 3과 4의 정렬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먼저 피복 값을 구하면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를 2로 나눈 값은 3.5인데 소수점을 제거하면 인덱스 3이 피복 값이 되고요. 그리고 레프트와 비교했을 때 레프트와 피복 값이 같으면 멈춰주고 라이트랑 피복 값이랑 비교했을 때 라이트가 더 크면 한 칸 이동하죠. 그럼 피복 값이랑 같아지니까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는 교환해야 하죠. 현재 라이트와 레프트 위치가 똑같으므로 교환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교환한 다음에는 레프트 값을 오른쪽으로, 라이트 값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엇갈리면 패스가 종료된 거예요. 그럼 레프트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한 개씩 남으니까 결국 인덱스 3과 4도 정렬이 완료됩니다. 그럼 결국 처음으로 분할했던 이 왼쪽 리스트의 정렬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1, 3, 5, 8, 9로 정렬을 완료한 거죠. 그럼 이제 남은 리스트인 이 오른쪽 리스트를 이어서 정렬합니다. 오른쪽 정렬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라이트로 피복 값을 정하고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피복 값과 비교해서 멈춘 다음 그 값을 교환하고 레프트는 한 칸 오른쪽, 라이트는 한 칸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직 안 엇갈렸으면 한 번 더 교환을 위해 이동하고요. 레프트와 라이트가 멈췄으면 그 값을 교환하고 한 칸씩 이동하면 이제 엇갈렸죠? 그럼 정렬을 종료하고 이 레프트를 기준으로 왼쪽 리스트, 오른쪽 리스트로 분할한 다음 한 번 더 정렬하게 됩니다.
이 왼쪽 리스트부터 정렬하면 피봇 값을 정하고 피봇 값과 비교해서 레프트 라이트를 멈춘 다음 교환하고 한 칸 이동하면 아직 안 엇갈렸죠? 그럼 한 번 더 피봇 값과 비교해서 멈춘 다음 교환하고 그리고 한 칸씩 이동하죠.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가 엇갈렸으면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 레프트를 기준으로 왼쪽 리스트, 오른쪽 리스트를 분할하면 오른쪽 리스트는 인덱스 7 값은 값이 1개죠. 따라서 정렬이 완료된 거고 이 왼쪽 리스트 인덱스 5부터 6까지를 정렬하게 됩니다. 똑같이 피봇 값을 정하고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멈춘 다음에 교환하고 한 칸씩 이동하면 레프트와 라이트가 엇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렬을 종료하고 레프트를 기준으로 두 리스트를 분할하면 인덱스 5도 1개, 인덱스 6도 1개 값이 남았죠. 따라서 정렬이 이렇게 완료됩니다. 그럼 아직 정렬 안 한 인덱스 8, 9의 값도 정렬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를 정렬하면요. 똑같이 피봇 값을 정하고 레프트와 라이트를 멈춘 다음 그 값을 교환하고요. 한 칸씩 이동하면 바로 엇갈리네요. 그럼 정렬을 종료하고 레프트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자르면 값이 1개씩이니까 인덱스 8과 9도 정렬이 완료된 겁니다. 결국 가장 처음 분할했었던 이 오른쪽 리스트도 이렇게 정렬이 완료되는 거죠. 왼쪽 리스트, 오른쪽 리스트를 정렬 완료하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되었습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을 코드로 볼게요. 서희쌤! 이번 문제는 빈 칸을 채우는 문제였고요. 그럼 코드의 구조를 보면 먼저 샵_define 이제 코드에서 len이라는 변수가 나오면 10으로 치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대입해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은 swap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artition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sort 함수, 그리고 quick sort 함수가 있고 main 함수가 있습니다. main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면 크기가 len인 즉 샵_define 문에 의해 10이었죠. 따라서 크기가 10인 배열 데이터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코드는 quicksort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전달하는 값은 배열 데이터죠. 그럼 quicksort 함수를 실행하고 매개 변수 ARR에 배열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ARR과 데이터는 같은 배열입니다. 그 다음 실행하는 문장은 sort 함수를 호출하네요. 전달하는 값은 배열 ARR과 0 그리고 len 10-1 9입니다. 그럼 sort 함수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ARR에 그대로 배열 ARR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left 값은 0, right 값은 9입니다. 그럼 sort 함수를 실행하면 if문입니다. 현재 left 값 0이 right 값 9보다 크거나 같은가요죠?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변수 센터에 파티션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함수 파티션을 호출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값은 그대로 배열 ARR과 left 값 0이랑 right 값 9입니다. 함수 파티션의 매개 변수에 ARR을 저장하고 left 0, right 9를 저장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피봇 값을 구하는데 빈 칸이 있네요. 피봇은 기준값이죠. 퀵 정렬에서 피봇, 기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left 값과 right 값을 더한 다음 그 중간값 2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즉 left 인덱스 0과 right 인덱스 9를 더한 다음 2로 나누어 주면 4.5인데 정수의 연산이니까 소수점이 버림되어서 4가 되죠. 결국 이 피봇은 ARR4의 값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ARR4의 값, 피봇 값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피봇 값을 정했으면 정렬을 시작합니다. 반복문입니다. 조건은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은가요입니다. 현재 left가 더 작죠. 따라서 이 안쪽 while문을 실행하면 첫 번째 안쪽 while문은 left를 이동하는 while문이에요. 보면 ARR left 인덱스 0의 값은 5입니다. 이 5와 피봇 값 9가 작은가요를 물어요. 작죠? 따라서 조건의 참이니까 left 플러스 플러스를 실행하면 left는 0에서 1이 되는 거죠. 즉 인덱스를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선두로 가서 한 번 더 조건식을 보면 이제 ARR1의 값 8이 9보다 작나요를 물어요. 8은 9보다 작죠? 따라서 이 while문을 실행하면 left 값을 한 칸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라가 되는 거죠.
인덱스 2로 이동합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배열 ARR2의 값은 3이죠. 3이 9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또 만족을 합니다. 그럼 while문을 실행하면 left를 1 증가해라, left 인덱스를 1 증가해라가 되면 이제 인덱스는 3이 되고요.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ARR3 12가 9보다 작나요?죠. 작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에 거짓이 되는 거죠.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렇게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즉 인덱스 3에서 left 값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while문을 실행하면 이제 right 값을 이동하는 while문입니다. 똑같이 right 값 ARR9부터 시작하면 19가 피봇값 9보다 큰가요를 묻죠. 조건의 참이니까 while문의 문장인 right 마이너스 실행하면 현재 인덱스 9에서 1 감소해서 8이 됩니다. 즉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선두로 돌아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한 번 더 보면 ARR의 인덱스 8의 값은 1이죠. 1이 9보다 큰가요를 묻습니다. 조건의 거짓이죠. 그럼 while문을 실행하지 않고 종료되는 겁니다. 결국 right는 인덱스 8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은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재 left는 인덱스 3이고 right는 인덱스 8입니다. 참이죠. 즉 엇갈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실행하는 코드는 swap 함수입니다. swap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은 배열 ARR과 현재 left 3과 right 8입니다. 그리고 swap 함수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에 그대로 저장이 되죠. i는 3, j는 8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실행하면 템프에 값을 저장하죠. ARR3의 값을 저장하면 12죠. 12가 되고 그 다음 ARRI에 ARR3에 ARRJ 값 인덱스 8의 값을 저장하면 1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 ARRJ 값 ARR 인덱스 8에 템프 값을 저장하면 12가 저장되는 거죠. 결국 ARR3에는 1이 ARR8에는 12가 저장됩니다. 두 값을 스왑한 거죠. 교환한 겁니다. 그럼 스왑 함수가 종료되고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서 다음 문장은 left 플러스입니다. left 값을 한 칸 증가하라니까 인덱스가 3에서 4로 이동하는 거죠. 다음 문장은 right 값을 1 감소하는 문장이죠. 현재 right 8에서 1 감소해서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while문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left와 right의 조건식을 보면 left 값 4가 right 값 7보다 작거나 같나요? 입니다. 즉 안 엇갈렸죠. 그럼 한 번 더 정렬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while문 left 값을 이동하면 현재 left는 4니까 인덱스 4의 값 9가 피봇 값 9보다 작나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while문이 종료되고요. 즉 left 값이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 right 값을 보면 현재 right의 인덱스는 7이죠. ARR7의 값은 21이 피봇 값 9보다 큰가요에 만족하면서 right 마이너스를 실행하면 right는 7에서 6이 됩니다. 즉 인덱스를 이동하는 거죠.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인덱스 6의 값 15가 9보다 큰가요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while문을 실행하면 1 감소해서 right 값이 5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인덱스 5의 값 25가 9보다 큰가요의 참이죠. 그럼 while문을 실행해서 인덱스 값을 또 1 감소하는 거죠. 인덱스는 4가 되고 선두로 가서 while문을 비교하면 현재 인덱스 4의 값은 9죠. 따라서 9가 9보다 큰가요에 이제 거짓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right 값을 멈추는 거죠. 즉 while문을 종료합니다. 다음 코드는 left 값 9가 right 값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입니다. 같죠? 따라서 이 조건의 참이니까 swap 함수를 실행하면 i와 j에 9가 들어가는데 서로 값을 교환하는 거죠. 인덱스가 같으니까 값을 교환해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left 값을 오른쪽으로 1 증가 right 값을 왼쪽으로 1 감소하면 이제 left와 right가 엇갈렸어요. left는 4에서 5가 될 거고 right는 4에서 3이 되었습니다. 그럼 while문을 모두 실행했으니까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현재 left는 5고 right는 3이에요. 그럼 이 while문의 조건식 5가 3보다 작거나 같나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죠. 즉 엇갈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while문을 종료해요.
그리고 남은 코드는 레프트 값을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레프트 값은 5죠. 따라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파티션 함수를 호출한 반환 값이 5가 되고 이 5를 센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소트 함수, 자기 자신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는데 전달하는 값을 잘 보면 배열 ARR과 레프트, 현재 이 소트 함수에서 전달받은 레프트는 0이었어요. 따라서 0, 그리고 센터 -1, 즉 5-1, 4가 되죠. 이 의미는 이 왼쪽 서브 리스트를 한 번 더 소트, 정렬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레프트에는 0, 라이트에는 4가 저장되어서 이 소트 함수를 실행하면 if문의 조건식에는 거짓이 되면서 이 파티션 함수를 한 번 노출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하는 값은 레프트 값 0과 라이트 값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브 리스트의 퀵 정렬이 모두 끝나면, 즉 왼쪽 리스트의 정렬이 모두 끝나면 다음 코드 소트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는 거죠. 이때 전달하는 값을 잘 보면 센터 5와 라이트, 이 함수의 라이트 값 9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 리스트를 한 번 더 정렬해라는 거죠. 그럼 소트 함수를 실행하면 if문에는 거짓이니까 파티션 함수를 한 번 노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달하는 값은 레프트 5, 라이트 9가 됩니다. 결국 인덱스 5에서 9까지 정렬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른쪽 리스트까지 모두 정렬이 끝나면 이 소트 함수가 종료되면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돌아가고요. 이 퀵소트 함수도 모두 실행하였으니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돌아가면 남은 문장인 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포문은 단골 포문으로 인덱스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배열 데이터의 값을 출력해라가 됩니다. 즉 정렬이 완료된 배열 데이터의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피봇 값을 구하기 위한 2였습니다. 이 피봇 값은 레프트와 라이트의 중간 값을 구하기 위해 나누기 2를 사용한 거죠. 이 문제는 퀵 정렬의 피봇의 개념을 알면 굳이 이 알고리즘을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봇은 이 레프트와 라이트의 중간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레프트 값 더하기 라이트 값 나누기 2 공식을 이용한 거죠. 퀵 정렬은 다음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므로 퀵 정렬 알고리즘을 스스로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이번엔 2022년 2회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관계대수 연산자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이전에 출제된 적 있는 이론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연도 기출문제의 이론 내용을 꼭 학습해 주세요. 그럼 키워드 위주로 보겠습니다. 1번,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들의 부분 집합은 select입니다. select 조건을 작성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튜플들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구한다입니다. 정답은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 속성으로 작성하면 이 속성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릴레이션 모두에 속한 튜플들로 이루어질 릴레이션을 생성하는 연산자는 교집합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A 릴레이션과 B 릴레이션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릴레이션에 모두 속한 튜플들로 이루어진 것은 교집합이죠. 그럼 4번은 두 릴레이션 중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속하지만 다른 하나의 릴레이션에 속하지 않은 튜플들로 이루어진 릴레이션은 차집합입니다. A 릴레이션에는 속하지만 B 릴레이션에는 속하지 않는 튜플들은 이 부분이죠. 따라서 A 빼기 B 부분이 차집합 연산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입니다. 연결형 서비스의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전송하고요. 가상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고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기능을 가지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전달을 통제한다고 해서 트랜스미션 컨트롤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4계층 전송 계층에서 TCP 프로토콜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음 계층에 전달하는데 이때 가상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문제입니다.
한 번에 모든 모듈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테스팅하는 방법은 디귿 빅뱅 테스트입니다. 지금처럼 보기가 모두 영문으로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는 이렇게 영문까지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JF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지문에 이렇게 각각의 작업에 대한 실행 시간과 도착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 작업들에 대한 평균 반환 시간과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SJF 스케줄링은 최단 작업 스케줄링으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먼저 처리하는 스케줄링 기법이고요.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평균 실행 시간 더하기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따라서 평균 대기 시간부터 볼게요. 도착 시간 0초에 작업 P1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1초까지 실행을 하다가 1초에 P2가 들어오죠. 그럼 현재 실행 시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P1은 1초 작업하였으니 남은 실행 시간은 5고요. P2는 4죠. 따라서 더 짧은 시간을 가지는 P2의 작업이 1초부터 실행됩니다. 그리고 2초가 되면 P3가 들어옵니다. 현재 P2의 남은 작업 시간은 3이죠. 그럼 P1, P2, P3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인 P3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2초부터 3초까지 P3를 실행하다가 3초가 되면 P4가 들어옵니다. 현재 P3의 남은 작업 시간은 1초죠. 그럼 이제 P1, P2, P3, P4의 남은 작업 시간을 비교하면 P3가 가장 짧죠. 따라서 P3를 이어서 4초까지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 시간 2초가 모두 종료되었어요. 즉 P3가 4초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작업 시간을 비교해서 어느 작업부터 수행을 하냐면 2초가 가장 짧으니 P4를 실행하게 됩니다. P4를 실행해서 2초 동안 실행하는 거죠. 그럼 P4도 끝났죠. 그럼 6초부터 남은 작업 중 어떤 작업을 실행하냐면 실행 시간이 짧은 P2를 실행하게 됩니다. 남은 실행 시간인 3초 동안 P2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9초부터는 남았던 P1을 5초 동안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P1을 실행해서 14초에 종료되네요. 그럼 평균 대기 시간을 볼게요. 작업 P1부터 보면 P1은 0초에 들어와서 1초까지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1초부터 계속 실행하지 못하다가 9초 때 다시 실행했죠. 따라서 9 빼기 1을 해서 8초가 되는 거죠. 8초 동안 대기한 거예요. 그럼 P2는 1초에 들어와서 1초 동안 실행을 했는데 이후로는 실행하지 못하고 6초부터 실행을 시작했어요. 따라서 6 빼기 2를 해서 대기 시간은 4가 됩니다. 그 다음 P3를 보면 P3는 2초에 들어와서 대기 없이 바로 모든 작업을 실행했죠. 따라서 대기 시간은 0초이고요. P4는 3초에 들어왔는데 4초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을 끝내었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은 4 빼기 3을 해서 1이 됩니다. 그럼 이 대기 시간을 모두 더해서 4로 나누면 3.25가 됩니다. 결국 평균 대기 시간이 3.25고요. 그럼 평균 실행 시간은 이 실행 시간을 모두 더한 값을 나누기 4를 하면 3.5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결국 평균 반환 시간은 평균 실행 시간 더하기 평균 대기 시간을 하여서 6.75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문제에서 가지수가 2개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할당합니다. 1개 맞으면 3점, 둘 다 맞으면 5점으로 채점됩니다.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연산자 코드인데요. 코드를 보면 X에 먼저 1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함수입니다. 첫 번째 괄호 안에 관계 연산자부터 보면 X값 1이 0보다 큰가요는 참이죠. 참의 결과에 not 연산자가 붙었습니다. not은 부정 연산자죠. 즉 참의 부정인 거짓을 나타냅니다. 이 거짓을 자바 언어로 출력하면 false가 출력됩니다. 자바 언어에서 참과 거짓은 불린 형태인 true와 false로 출력되고 실제 지문에서 이렇게 주석 형태로 true와 false를 가르쳐 줬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모두 소문자 true, false로 작성해라 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힌트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개행하고 다음 코드를 보면 논리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조건식과 두 번째 조건식을 논리 연산 OR 하는 연산인데요. 그럼 첫 번째 조건식 보면 1이 0과 다른가요입니다. 참이죠. 그럼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OR 연산은 1번 조건식과 2번 조건식 중 하나라도 참이면 무조건 참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일 경우 두 번째 조건의 참과 거짓 결과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결과값만 보고도 바로 참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출력 결과는 참, true입니다. 그 다음 계행하고요. 세 번째는 shift 연산입니다. 현재 x값 1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이죠. 1을 2비트 왼쪽으로 shift 하라라고 하면 이 이동되는 공간에는 패딩 비트 0이 들어오면서 100 이진수가 됩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2의 2승 4죠. 따라서 출력 결과는 4입니다. 그리고 계행하고요. 다음은 AND 연산입니다. 비트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x값 1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이고요. 그리고 2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10입니다. 다리수를 맞춰주고 AND 연산을 하면 AND는 두 개의 값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은 거짓, 거짓과 참은 거짓이죠. 즉 00 이진수는 10진수로 변환하면 0이라서 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또 계행하고요. 다음 코드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를 계산합니다. 현재 x값은 1이죠. 1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이 1이고 x는 1이니까 x값을 출력하게 되면 1이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처음 출제된 IPv4 헤더 구조 문제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전송할 때 IP 프로토콜을 이용하죠. 이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디로 데이터를 전송할 건지에 대한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헤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헤더에 이런 정보를 넣고 데이터 영역에는 전송할 데이터를 넣어서 다음 계층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IP 프로토콜 버전 4의 헤더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요소가 20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구조는 IP 프로토콜 버전을 저장하는 영역과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는 영역, 그리고 이 데이터의, 이 패킷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서비스 품질 영역과 헤더와 데이터를 포함한 IP 패킷의 전체 길이인 패킷 길이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클 경우 분할해서 전송하는데 이 해당 조각의 일련 번호와 이 조각들의 특성, 그리고 조각 나기 전 원래 데이터 그램의 위치를 저장해서 헤더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킷의 생존 시간과 다음 전송되는 계층에서 사용할 프로토콜의 식별자를 저장합니다. IP는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로 상위 계층인 전송 계층의 TCP 또는 UDP로 전송될 수 있죠. 이 프로토콜의 식별자를 또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이 헤더에 오류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헤더 체크 썸 필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내는 이의 송신자 주소 IP, 그리고 받는 이의 수신자 IP 주소가 헤더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헤더 구조에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정답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비트 수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이 지문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을 다 더하면 32비트입니다. 따라서 2번 수신자 IP 주소는 32비트입니다. 그럼 1번은 4 더하기 1번 더하기 8비트 더하기 16비트로 해서 32가 되려면 이 1번에 들어갈 답은 4비트인 거죠. 실제 IP 헤더 구조에서 이렇게 비트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처음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실제 구조에 이렇게 비트까지 표현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브네팅 문제입니다. 서브네팅은 필기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서브넷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B클래스에서 IPv4를 기준으로 B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 8비트이고 호스트 주소가 8비트 8비트인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만약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 호스트 주소가 8비트 8비트 8비트일 경우에는 A클래스, C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 8비트 8비트이고 호스트 주소가 8비트일 때 C클래스죠.
현재 B클래스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 8비트이고 호스트 주소가 8비트 8비트라서 부여할 수 있는 IP 주소는 2의 16승계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16승계는 약 65,000개의 IP 주소를 가지게 되는데 한 기업이 10,000개만 쓴다고 하면 55,000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B클래스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게 서브넷의 개념입니다. 정의는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영역을 부분적으로 나눈 부분망인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주소로 한 번 더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서브넷이고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나누는 것을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서브넷 마스크라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IP 주소에서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는 방식 및 비트가 서브넷 마스크인데요. IPv4 기준 32비트에서 A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가장 왼쪽 8비트입니다. 이때 서브넷 마스크는 이 네트워크 주소 비트를 모두 1로 세팅해주면 이게 A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됩니다. 그럼 B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가장 왼쪽에서 16비트까지죠. 따라서 이 네트워크 주소를 모두 1로 세팅하면 이게 B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되고요. C클래스는 왼쪽부터 24비트니까 모두 1로 세팅해주면 C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이것이 됩니다. 즉, 서브넷 마스크에서 이 1로 세팅된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고요. 세팅되지 않은 값은 0으로 세팅이 되는데 이 주소는 호스트 주소가 됩니다. 이렇게 1과 0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IP 주소가 191.168.25.0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2.0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IP 주소를 보면 191부터 시작하죠. 이는 B클래스에 속합니다. B클래스의 시작 주소 범위가 128에서 191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IP는 B클래스의 IP고요. 그럼 B클래스의 기본 서브넷은 255.255.0.0이면 문제의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2입니다. 이 두 개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이런데요. B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보다 문제의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6비트 더 많습니다. 어느 기업체가 B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이 65,000개의 IP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트워크를 이만큼 나누어서 다른 기업과 함께 사용하는 거죠. 보면 이 네트워크 6비트가 모두 0인 기업, 그 다음은 끝이 1인 기업, 그 다음은 끝이 10인 기업. 그럼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모두 1인 기업까지 결국 64개의 네트워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문에서 주어진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였던 네트워크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란 이 IP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를 의미합니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하면 되는데요. 두 주소를 이진수로 변환한 후에 AND 연산하면 AND 연산은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을 반환하죠. 따라서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을 반환하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즉 191.168.24.0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죠. 앞에서 이 네트워크 아이디에 따라서 기업 1, 기업 2, 기업 3이 IP 주소를 나누어 가졌죠. 그럼 문제에 제시된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0000110이라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의 IP 주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남은 10비트는 호스트 주소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네트워크에 속하는 기업의 100명의 직원에게 각각 IP 주소를 할당하면 이 호스트 주소를 모두 0인 IP부터 0001, 0010, 0011 이렇게 한 명씩 할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2의 10승계 1024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1024명의 직원에게 IP를 할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표로 표현하면요. 서브넷 마스크의 6비트가 모두 0인 경우, 0, 1인 경우, 1, 0인 경우, 1, 1인 경우 이렇게 모두 1인 경우까지 64개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호스트 아이디는 모두 0인 경우부터 끝자리가 1인 경우, 1, 0인 경우,
1, 1인 경우, 결국 모두 1인 경우까지 계산하면 이 IP 범위는 기업 1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네트워크를 보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000001이죠. 이걸 기업 2가 사용한다고 하면 기업 2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범위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00000001이고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는 모두 0에서 모두 1인 범위까지 계산을 하면 결국 이 범위가 기업 2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이 IP 주소는 7번째 네트워크에 속하는 IP 주소입니다. 쉽게 말해 7번째 기업의 직원이 됩니다.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니 해당 주소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네트워크 주소는 이렇게 주어진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해서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할하고 지문의 IP 주소는 7번째 네트워크인 걸 알았다면 가장 첫 번째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됩니다. 즉,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는 호스트가 모두 0인 경우 이 값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 네트워크의 가장 마지막 주소, 즉 호스트가 모두 1일 때 이 주소 값이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일반 사용자에게 할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191.168.24.0, 191.168.27.255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흐름을 제어하고 동기화하고 오류 제어, 에러 검출 및 정정, 순서 제어 기능을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정답이고요. 기억을 보면 네트워크 주소를 정의해 논리적 주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 맥 주소라는 물리적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논리적 주소만 사용한다는 것은 오답입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에 출제된 교착상태 문제입니다. 교착상태는 쉽게 말해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1이 자원 2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세스 2가 자원 1을 가지고 있을 때 프로세스 1이 자원 1이 필요해서 자원 1을 요청했어요. 근데 현재 자원 1은 프로세스 2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요청에 응답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 상호 배제는 자원을 한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을 때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상호 배제입니다. 이 자원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자원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유와 대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자원을 원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선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나라서 다른 사람이 요청을 해도 빼앗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비선점이 만족할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환형 대기입니다. 이는 자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프로세스가 자원을 사용하고 두 번째 프로세스가 자원을 사용하고 세 번째 프로세스가 자원을 사용하고 네 번째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사용하는데 이 작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이 첫 번째 자원이에요. 이 마지막 프로세스가 첫 번째 프로세스의 자원을 요청하면서 기다리게 되겠죠. 즉 자원 할당이 겹치게 되어서 이 마지막 프로세스는 무한정 자원을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환형 대기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1번 프로세스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은 즉 이 자원은 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리는 상호 배제이고요. 그리고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환 대기, 환형 대기, 원형 대기입니다. 다음 문제도 필기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지르를 처리하는 지르 처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 사용자가 쿼리, 셀렉트 문을 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면 지르 처리기라는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 요구를 해석하는 요소를 통해 이 셀렉트 문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라는 요소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와서 셀렉트 문을 직접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권한, 무결성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관리자가 함께 실행됩니다. 그럼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꺼냅니다. 그럼 똑같이 응용 프로그래머는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 정보를 저장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면 회원 정보를 삭제하는 등 DML을 실행하면 DML 컴파일러가 요청한 문장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한 다음에는 똑같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관리자를 호출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무결성을 체크하고 제약 조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테이블을 삭제, 테이블을 추가하는 등 DDL을 작성하면 DDL 컴파일러가 이를 해석해서 바로 저장 데이터 관리자에게 DB에 직접 접근해서 이 DDL 요청을 처리해라라고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데이터 조작어 요청을 분석하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요소는 디귿, DML 컴파일러입니다. 그 다음은 접근 권한을 체크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는 미음, 트랜잭션 관리자입니다. 1부터 입력받은 n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재규함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빈칸에 들어갈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강의를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이번 문제도 1부터 입력받은 n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재규함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의 빈칸 안에 들어갈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코드의 구조를 보면 리커시브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수 n을 선언하였고요. scanf 함수네요.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변수 n에 저장하는데 키보드로 5를 입력했다고 가정하면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럼 n에 일단 5가 저장되어 있고요. 다음 코드는 printf문 출력 함수고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 값을 출력합니다. 그럼 리커시브 5를 호출하겠습니다. 리커시브 5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5가 저장이 되고요. 그럼 함수를 실행하면 if문입니다. n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가 조건식이죠. 5는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 거짓이면 else문을 실행하죠. else문은 return문입니다. 반환하는 값은 n 곱하기 n 더하기 리커시브와 빈칸인데요. 현재 n값은 5죠. 그럼 5 곱하기 5 더하기 리커시브하고 값은 이제 지문을 볼게요. 1부터 입력받은 n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까지 구하는데 현재 n은 5죠. 따라서 5의 제곱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럼 반환값을 다시 보면 5 곱하기 5는 5의 제곱이죠. 그럼 5의 제곱값을 계산했으니 다음 계산할 값은 4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리커시브 4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현재 n값보다 1 작은 n-1 값 4를 호출하는 거죠.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n-1이었습니다. 그럼 n-1을 넣고 계속 디버깅표를 작성하면 리커시브 4를 호출하고요. 그럼 매개 변수 n에 4가 들어가고 if문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하면 n값 4 곱하기 4 더하기 리커시브 3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n-1 값은 3이죠. 따라서 리커시브 3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3이 저장되고 if문 거짓이고요.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하면 3 곱하기 3 더하기 리커시브 n-1 값 2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리커시브
2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는 2가 저장되고 if문에는 거짓이고요. 따라서 else문을 실행하면 2 곱하기 2 더하기 recursive 1을 호출합니다. 그럼 recursive 1을 한 번 더 호출하죠. 그럼 매개 변수 n에는 1이, 그리고 실행하면 if문 현재 n값 1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에 참이 됩니다. 따라서 실행하는 문장은 return 1을 반환하라는 거죠.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1을 반환하는 거고요. 1의 제곱은 1이죠. 따라서 다음 계산식을 보면 2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recursive 2를 호출한 고수로 2의 제곱 더하기 1을 반환해주면 다음 계산값은 3의 제곱을 계산하죠. 따라서 3의 제곱이 계산되고, 그럼 recursive 3을 호출한 고수로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 반환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4의 제곱을 계산하고요. 1을 계산한 값을 이 함수 recursive 4를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 반환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 반환값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결국 1부터 입력받은 n, 5까지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그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 재귀함수에서 1부터 n까지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n 값을 이용해서 계속 호출하는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다음은 문장 커버리지 문제입니다. 문장 커버리지는 모든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었을 때 100% 커버리지를 달성하는데요. 1번부터 시작하면 2번으로 가죠. 그리고 먼저 참으로 가볼게요. 그럼 3번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실행해야 하니 여기서 거짓으로 가면 4번 문장을 실행하지 않죠. 따라서 참으로 가서 4번 문장을 실행하고요. 그럼 5번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 5번 문장을 다 실행하였으면 다시 2번 문장으로 갑니다. 그럼 2번 문장에서 이젠 거짓으로 가는 거죠. 그럼 6번 문장이 실행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 시험에 빈칸이 6개가 있었으므로 따라서 정답은 2, 3, 4, 5, 2, 6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빈칸이 6개가 있었으므로 첫 번째 조건에서 바로 거짓으로 가면 순서가 1, 2, 6으로 하고 종료되죠. 그럼 3번, 4번, 5번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에서 3번으로 가서 3, 4, 5를 순서대로 실행한 다음 마지막 6번을 실행하면 이 모든 구문이 한 번씩 실행되어 문장 커버리지를 100%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SQL문의 빈칸에 정답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컴퍼니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컴퍼니 테이블의 타이틀 속성에는 인턴, 스태프, 매니저, 디렉터, 프레지던트 값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이 1번, 2번을 채우라는 문제입니다. 즉, 타이틀 속성에는 이 값만 허용하게끔 제약 조건을 건 거죠. 이때 사용하는 체크 문법은 특정 속성이 입력한 값의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따라서 타이틀이란 속성에는 체크, 이 이하의 속성 값만 입력할 수 있는데 이 타이틀의 값은 인턴, 스태프, 매니저, 디렉터, 프레지던트다입니다. 이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만 입력받기 위해서 in 문법을 사용합니다. in은 다중 조건에서 만족하는 것이 있는가,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법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체크와 in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언어입니다. 이 처리 조건을 구현한 파이썬 언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빈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답안을 쓰는 겁니다. 코드와 처리 조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처리 조건을 보면 지갑, 월렛 안에 신용카드, 크레딧과 신분증, 아이디가 있다입니다. 즉, 월렛이란 리스트 안에 크레딧과 아이디가 있다라고 코드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은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를 코드로 표현하면 카드를 가지고 있다, 참이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럼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갑 안에 현금이 있다면 택시를 이용한다입니다. 뭐뭐 한다면 조건문이죠. 따라서 if문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if문의 조건은 지갑 안에, 월렛 안에 현금, 캐시가 있다면이 됩니다. 이때 in 문법은 A가
리스트 B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묻는 연산입니다. 보면 캐시가 리스트 월렛에 포함되어 있나요죠? 현재 월렛 리스트에는 캐시가 없죠. 따라서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 만약 현금이 없는 경우 카드가 있는지 확인한다. 카드가 있다면 버스를 이용한다입니다. 이 if문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 다음 조건을 비교하는 문법은 elif 문법이죠. 따라서 만약 현금이 없는 경우 if문이 거짓인 경우 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카드 값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때 카드가 있다면 버스를 이용한다가 됩니다. 현재 카드 값이 참이죠. 따라서 elif의 조건식엔 참이니까 출력 결과는 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만약 현금과 카드가 둘 다 없는 경우에는 즉 if문의 조건도 거짓, elif문의 조건도 거짓인 경우에는 즉 그 외의 경우죠. 따라서 else문을 사용하였고요. 그때는 도보를 이용한다니까 프린트 도보 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파이썬의 조건식인 if, elif, else문을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나온 문법인 in 문법을 좀 더 보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나요는 in이고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는 not인입니다. 따라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true, 있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에는 현재 사용된 리스트 외에도 tuple, 문자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프로그래밍 코드는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C, 자바, 파이썬 언어의 기본 문법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퀵 정렬처럼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전체 영문으로 출제되거나 또는 영문 약어로 작성하라라는 문제도 출제되니 자주 출제되는 용어는 영문까지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답을 유추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문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요. 용어 암기 시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1번, 2번과 같이 가지수가 있는 문제에는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 하나라도 더 암기하셔서 부분 점수를 획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SQL문도 출력 결과, 빈칸 채우기, 전체 작성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모든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 이해 위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체 작성 문제는 이해하시는 것과 펜으로 적는 것이 다르니까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서 전체 작성 문제를 대비해 주세요. 그리고 기사퍼스트에서 제공하는 퀴즐렛, 용어집, 실전 모의고사와 문제집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1회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